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아시아투데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 자유파 대표 패널들과 함께 한 주간을 정리하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 기사와 사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은 국정 쇄신 밝힌 윤 대통령, 국민 뜻 받들겠다, 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함께 패배 원인을 복귀하면서 향후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선 참패 수습의 시작은 아무래도 인적 쇄신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을 제외한 모든 실장 수석들이 사의를 밝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덕수 총리도 구두로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대통령이 그 사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반려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여권의 전면 개편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가장 먼저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실이 될 터인데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된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당정대 범여권 전체가 이제 개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당은 새 지도부 구성을 하려면 전당대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당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또 한덕수 총리의 사의 표명과 일부 장관들의 교체가 같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총리는 후임자를 지명할 경우에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표결을 거쳐야만 되는 좀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장관들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청문을 거치고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 그러니까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또 국회에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이하 수석 참모들의 교체는 오늘이라도 단행하면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은 장관급이고 수석들은 차관급이지만 장관급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서이기 때문에 따로 청문 절차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실부터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개각, 정부 개편을 하고 그리고 당 지도부 개편은 그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아투데이도 사설로 가장 먼저 이루어질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무 감각이 있는 참모들을 이번에 좀 등용해야 한다. 그래서 범여권 내부의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대야당 관계에 있어서의 소통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관섭 비서실장의 이 발표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생각한다.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192대 108, 192대 108, 압도적 다수 야권을 상대로 할 때는 머릿수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이 문제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량감 있으면서 정무 감각도 갖춘 인물이 대통령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 같은 자리는 좀 중량감도 있고 그리고 정무 감각도 좀 갖춘 현장 정치를 좀 알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민심 읽기에도 좀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 압도적 다수 야권을 상대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비록 108석밖에 안 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쳐 혼연일체 한 몸이 돼서 돌파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과의 불협화음, 범여권 내의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이 야당과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 대통령실 개편에서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만큼은 정무 감각을 지닌 또 여당이나 야당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중량감 있는 그런 참모들을 좀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아시아투데이 사설이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앞으로 금요일 이 어벤져스 토크 배틀은 그동안은 이제 여러 진행자들이 좀 돌아가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법승TV 이승우 변호사 그리고 센슈TV의 지석규 대표 이렇게 두 분이 고정으로 금요일 어벤져스 토크 배틀에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밤 편안하신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밤 제가 인사하시는 거 보고 당황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즐거운 금요일 저녁 되시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지석규 대표가 매주 화요일 진행을 맡아왔는데 매주 화요일 진행은 김경국 TV의 김경국 대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여의도 25시라는 이름으로요. 네, 그래서 저희들 약간의 편성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좀 뒤늦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5자 토크, 7자 토크 하면서 한 주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를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총선이 끝나고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뭐 많은 분석들이 이미 있었고 또 최초의 충격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든 상태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뭐 완전히 다 이런 건 아니다. 108석이라도 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뒤늦게나마 하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구축했다. 개헌저지선을 방어해냈다. 대통령 탄핵은 적어도 108명이 똘똘 뭉치면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가 다 국민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경우에는 심판은 심판인데 도저히 정상적인 심판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으신지요? 이번 총선 결과 특히 108석을 한 우리 국민의힘의 이 투표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자유롭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방금 그 주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그 낙동강 전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우리가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 뭐 낙동강 벨트 그렇게 항상 벨트를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유의미한 게 낙동강 전선을 사실상 어느 정도 탈환을 한 거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백석이라는 개헌 저지선 있잖아요. 네. 이것을 방어한 거 두 개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낙동강 전선, 개헌 저지선 두 개의 전선 하나의 결집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부울경이 40석이거든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7석을 가졌었고 네. 이번에 부울경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2석을 더 뺏어왔습니다. 네. 또 부산에서는요. 전부 다 찾아갖고 한 석만 뺐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울경이 결집했던 것 이게 사실은 개헌저지선을 지켰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낙동강 전선을 다시 탈환한 거 이게 또 역시 보수가 결집한 거. 그래서 보수의 결집 이게 하나의 결집이고 두 개의 전선 결국 사수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패배 그러는데 네. 저는 물론 패배했지만 아주 의미 있게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정신 승리로 되는 기결같이 들려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사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10년 감수 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헌저지선 무너질까봐 네. 와 출구저 결과 나오고 보고 네. 진짜 10년 감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법 개헌되고 법도 다 바뀌는구나 이제. 이렇게 출구 조사 결과대로 되면 이거 이제 완전 그 뒤를 어떻게 수습하나 이 정도 돼서 10년 감수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천만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략이 부재된 상태의 각계전투다. 이런 결론이 아닌가. 예. 결국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고 바람 타서 공중전이나 공중 지원 받아서 화력 지원 받아갖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이 점과 관련돼서는 총선과 참패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보수당의 전략을 어떻게 설립할 것이며 예. 앞으로 이 개헌 저지선을 진짜 108 번뇌가 될지 진짜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분리가 될지 안 될지 안 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와 관련된 개헌 저지선 방어 관련된 문제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여튼 되게 아슬아슬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근데 사실상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네. 이게 소선구구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표 차이가요. 예. 전체로 한 5% 아니거든요. 4.5% 차이 난다. 예. 예. 그런데 지역구에서 이제 완전히 밀렸잖아요. 예. 저쪽 175석.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뭐 108석. 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5%가 이제 박빙이었거든요. 네. 물론 그래서 패배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선거 전체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 전술 말씀하신 거 네. 그게 좀 물론 그 안에는 후보 공천도 있죠. 그래서 이게 막 10% 20% 쳤으면 게임 끝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정교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은 남는 거죠. 물량이랑 그런 건 다 똑같이 비슷하게 썼는데 결과는 크게 차이 났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전 두 가지 말씀 드리고 네. 싶은데 우선 물량을 똑같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가 맞습니다. 수원정의 이수정 이수정, 후보, 예, 예. 또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예, 예. 하고 선거 이틀 전에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네네. 했는데 두 후보 모두
그 지역구 주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10%는 옷 입고 이 후보 유세를 방해한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인해 전술을 쓰는 것 같다. 느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 세력 또 종북 주사파들은 이번에 물량을 엄청나게 동원한 것 같아요. 물량이라는 게 단순히 뭐 선거 자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저쪽은 조직된 동원력이 이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보다도 셌던 거죠. 그래서 후보들이 막판 유세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물량에서 딸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선거판에서 후보들이 물량 부족을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평소에 이를테면은 정말 10만 양병설이라도 지금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가. 그 원인은 잘 분석해야 되고 또 대책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선거 직전 마지막 주말 낙동강 전선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연재의 김희정 후보도 만났거든요. 근데 김희정 후보가 뭐 거의 이 사색이 됐어요. 그 진보당한테 뭐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는 걸로 나오고. 맞습니다. 김희정 후보 얼굴을 보니까 정말 곧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말 전후해서 표결집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하도 위기의식들이 막 번지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표결집이 막 벌어져서 이를테면 김희정 후보도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도 하나같이 쉬운 선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출구조사에서는 지는 걸로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역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판 표결집이 확실히 있었다. 그런데 그 막판 표결집이 좀 너무 늦게 시작됐다. 너무 늦게 시작됐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막판 표결집을 하려면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라고 경고음을 좀 일찍 울리든지 뭔가 하여튼 좀 전략적으로 그 모멘텀을 만들어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결집이 우리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텔레파시로 다 연결해서 이제부터 표결집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사건적 계기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다. 그 점은 좀 지적하고 싶네요. 그런데 그 막판 표결집으로 그나마 정말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싶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마지막에 표가 결집돼서 보수표가 모여서 개헌 저지선 방어를 한 거다라고 생각되고 사실은 그거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 방어선에 그 몸을 던져서 막 막는 것처럼 그렇게 표결집이 저는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새벽에 최종적으로 출구조사 결과와 다른 결과들이 막 도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8석이라는 석을 지키게 되고 이와 같은 이제 3분의 2선 전체 그 의석수에 3분의 2선이 초과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막았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점에서 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서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보수당은 당원을 조직화하지 않는가?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조직화하려면 사실은 비전하고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그와 같은 비전과 전략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서 당원 조직을 이용해 갖고서 조직적인 선거를 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 그 나머지 국민들이 보수층이다. 이것만 갖고 사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이라고 하면 당 조직에 당원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당 조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역량을 다 투입한 건 아니다. 역량도 없는 것 같아요. 또 투입도 안 하고. 아니 우리 지석규 대표는 예전에 그 좌파 운동 경험이 있으니까 좌파는 하여튼 운동을 시작할 때 조직부터 하잖아요. 그럼요. 조직부터 하는데 그 조직이 이
그야말로 이게 보기만 좋은 수수깡 조직이 아니고 예. 탄탄한 그야말로 아주 철퇴 같은 조직. 강철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강철 조직. 노래도 강철같이 단결하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념 교육부터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승우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런 이념 교육이 없던 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 저는 막판 선거예요. 네. 지금 저 주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집이 너무 늦었다 이런데 이것도요. 저희 보수층 자유파가 스스로 결집한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네. 위기감을 느껴서. 스스로 결집한 거죠. 각자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건데. 그렇죠. 특히 왜냐면 막판에 그러니까 김부겸이나 이해찬 나온 건 좋다 얘기해요. 문재인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이 뛰어다녔던 지원 후보가 11명이었습니다. 네. 11명 중에 당선된 사람이 누군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딱 한 명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10명이 다 떨어졌어. 문재인까지 막판에 나오니까 스스로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특히 불경에서 쫙 결집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시켜서 결집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집했다. 이것도 자생적인 거잖아요. 자력에 의해서. 이제 문재인이 지원 나간다 그러면 다들 피하겠네. 그 문재인은 저주가 돼버렸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문재인 때문에 오히려 열성 날라갔다. 더 할 수도 있는 것. 이번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양문석 또 양문석하고 또 수원청에 이수정이랑 같이 했던 김준혁하고 이것 때문에 한 10석에서 20석 날라갔다. 또 문재인 때문에 또 날라갔다. 이래서 원래는 스스로 자기들 민주당 내부에 총무실에서 분석한 건 200석이었거든요. 그 이번에 쭉 떨어졌잖아요. 그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 펠레가 있으면 민주당이는 문재인 대통령 펠레의 저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군요. 자, 근데 말이죠. 저는 이제 뭐 정치인들은 이기건 지건 민심을 받들겠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하면서 한 말 중에도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뭐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평론가로서 저는 이번에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할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범죄자, 범죄 피의자, 온갖 막말이라는 막말은 다 한 자들이 다 당선이 됐잖아요. 아니 뭐 이런 국민이 있냐고. 저는 원래 그게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래 국민은 그런 국민이다. 네, 원래 국민이라고 생각할 때는 국민은 감정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성적인 판단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 이 자리에서 지석규 대표님하고 제가 여기 앉아갖고 그날 출구조사 결과 갖고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감정에 반응하는 게 국민이구나. 다수의 국민은 감정에 반응하고 이성에 따라 작동하는 국민이 30-40%만 돼도 훌륭한 국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과연 우리가 이번에 보수와 관련해서 국힘에서 선거를 하면서 보수표를 결집시킬 때 과연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얼마나 만들어줬을까. 이런 점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마케팅도 사실은 감정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선거는 사실은 마케팅적 요소가 있고 이미지를 갖고 사실 뭐 조국 대표 이번에 정책 발표한 게 뭐 있습니까? 이미지밖에 없었거든요. 정책 발표 하나 잘못했다가 표 떨어졌다고. 그렇습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인지. 그렇습니다. 그게 직장인들 사는. 그런 점이니까 감정에 대한 걸 갖고 저는 이렇게 공격하시게 되면 아마 또 다시 60%를 잃는 저 지향점을 가지게 될까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이승우 변호사 말씀에 동의하면서 조금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님. 이게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가 옛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주필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 1900 그야말로 80년대 지나서요. 이제 2024년이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시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제는 우리가 알았던 좌파라고 하는 또 운동권 세력이 옛날처럼 사회 비주류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확실히 이 세대적 특성 있죠. 연령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 좌파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저는 좌파 포퓰리즘에 상당 정도 의식화가 됐다. 근데 그게 이제는 생활화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좌파 포퓰리즘 오면 그걸 찍게 되는 거죠. 지지하고. 이미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4년 전에 말하자면 이 돈 맛을 봐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코로나 때. 4년 전에.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
돈 뿌리기 선거 전략을 선거 막판까지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국민들이 돈 맛을 봐버렸어요. 6, 70년대, 50년대 예. 이때는 뭐 막걸리 뭐 고무신 하나에 표를 팔았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약과예요. 지금은 아예 현금을 주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전부 계좌로 넣어주잖아요. 네. 몰래 주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주잖아요. 네. 그런데 돈 주는 정당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25만 원. 25만 원씩 1인당 예. 민생 안정 기금을 주겠다. 한 집안에 돈 100만 원. 예. 막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이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일단 이성적으로는 이거 이러면 나라가 망하지 하고 걱정을 하다가도 막상 지 계좌에 돈이 꽂히면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좋아요. 저도 이성적인데 나도 그때 100만 원 들어오니까 네. 뭐 좋더라고. 뭐 이분은 욕하는데 막 정신적 야 이거 뭐 사 먹지?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근데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40대, 50대에 있는 저 또래 예. 사람들 보면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사회활동이나 돈 버는 데 집중을 해서 뭔가 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좌파 경향에 있는 분들은 뭐 철학적 공부도 한다, 뭐도 한다, 세미나도 하자, 뭐도 하자 하면서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거기서 뭐 낭만적 사회주의자들도 같이 있고 진짜 종북 주사파 같은 성격이 있는 분들도 같이 섞여 있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는 형태를 만들기도 하는데 네. 그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그게 또 당 조직하고도 연결이 돼서 연동돼 갖고서는 이제 암약을 하는 구조를 다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번에 같이 좀 고민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30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멋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 강남 좌파까지 연결되는 그 구조가 다 거기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쯤 하고요. 아 예. 사실 이틀 전에 우리가 1차 충격파가 너무 크게 왔어요. 그게 출구조사 때문에 예. 그랬는데 실제로 출구조사는 다 틀려버렸어요. 네. 총 의석수 예상에서도 다 틀렸고 네. 그리고 주요 격전지의 예측조사도 거의 다 틀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런 엉터리 같은 조사에 지상파 3사가 돈 자랑한답시고 뭐 73억이나 썼다는데 이런 출구조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 중단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73억 썼다는데 제가 듣는 것도 84억 썼대요. 예. 73억보다 더 많이. 네. 이런 출구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는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는 투표하고 나오니까 출구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찍은 사람이. 네. 그런데 사전 투표는 조사를 법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본투표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출구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출구조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어제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서 아시아의 최악의 지도자가 9위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누구야? 박정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럼 아시아의 그러면 최악의 지도자 김일성도 있니? 그랬더니 6위인가에 있대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저한테 웃으면서 근데 김일성이 아시아 최고 지도자 중에 2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뭔 소리야? 그거 봤더니 한중일 언론인들이 뽑은 아시아의 최고 지도자와 최악의 지도자. 그 기초로 그 만화책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하, 예. 간디에 대한 자서전 얘기를 쓰면서. 제가 그 내용 보면서 자, 지상 3사에 이 73억을 써서 출구조사를 했을 때 그게 출구조사가 비밀이 언론기관에 그대로 유지가 끝까지 될까요? 불가능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해당되는 내용이 한두 시간 전에 미리 퍼지겠죠. 거기에 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좌경향을 띠는 게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고 사회와 관련돼서 진보하는 거다 이런 네. 이상한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저는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아까 같은 제 아들한테
도달하는 그런 정보가 만화로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제와 같은 이번 총선과 같은 그 출구조사 결과가 언론기관에 아마 싹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게 막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그 관련된 당직자들, 선거 관련자들 기분이 팍 꺾이는 그런 형태로 암암리에 막 전파가 됐을 겁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파돼요. 그리고 나서는 2시간, 뭐 1시간, 몇 시간의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거 실제 그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갑자기 노무현 뭐 정부 지금 투표율이 뭐 얼마가 돼서 지금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날 것 같다. 라는 소문이 돌면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투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동원이 실질적으로 됐었던 그런 조직적인 이런 변화나 변곡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형태인데 그게 정부도 정확히 맞지 않는 상태에서 밴드웨건을 갑자기 일으켜서 최종적인 본투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투표장에 가던 사람이 에이 그러면 뭐하러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까지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은 조직적인 엉터리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발생되는 부정선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금지시켜야 되지 않나. 금지시켜야 된다. 네. 어떤 형태로든 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본 포인트가요. 녹색 정의당의 몰락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종북 주사파 세력의 그 권력 개편이 확실히 끝났다는 뜻이죠. 제가 좀 압니다. 제가 좀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그쪽 조직을 상당히 좀 알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운동권 내부의 세력 재편이 완전히 됐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는데요. 지금 녹색 정의당은 이번에 녹색당이랑 합쳤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종북 주사파 NLPDR 조직이 아니고 사실은 PD 조직 중심이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완전히 몰락하고 원외로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PD라고 하면 노회찬이 심상정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이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노선이 완전히 몰락했다. 그렇죠. 그 노선이 이제 완전히 몰락하고 원외로 빠져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북 주사파, 진짜 종북 주사파, 정통. 얘네들이 진보당이거든요. 이석기. 이석기죠. 얘네는 3석을 가졌습니다. 걔들이 원내에 완전하게 이번에 또 재진입하고 성공했잖아요. 자기들 지역구 당선 1석이고요. 그 다음에 2개는 비례, 더불어민주연합하고 합친 거. 거기서 이제 또 됐고. 그래서 운동권이 완전히 이제는 재편됐다. 원내로 종북 주사파의 정통, 이석기 당이 진입했고, 그 다음에 노회찬 심상정의 그야말로 제가 낭만적 좌파라고 할까요? 그나마라도 여기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2대 108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이미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집권당인 그 국민의힘 의석이 뭐 지금이랑 비슷해요. 더 적었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지난 2년도 나름 뭐 잘해왔는데 앞으로 3년 못할 거 없다. 좀 이렇게 좀 배짱을 좀 두둑히 가지고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자 토크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국민의힘한테 가장 필요한 것 5자로 여러분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제가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될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상황과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5자로 여러분들 조언과 주문과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법성TV답게 헌법의 이해를 쓰셨고
그다음에 우리 지석규 대표는 닥쳐 아가 하고 느낌표. 예. 아기한테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게 아가야 아니고, 닥쳐? 아니 그래도 이게 이제 아시아 투데이 이게 예, 정론 집회 언론사기 때문에요. 예. 아무리 유튜브지만 예. 더 그냥 이상 아가까지만 썼다. 예, 아가까지만 알겠습니다. 예, 자, 뭔 얘기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자, 헌법에 의해 네. 우리나라의 헌법 자체가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실천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통령제라는 건 사실은 국회나 입법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상관없이 국정을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헌법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거부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여소야대의 구조가 됐을 때도 국정의 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권력을 분립시켜 놓은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입법권 자체가 5년 내내 여소야대 구조가 됐다고 해서 그게 헌법이 예상을 못했던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입법이 혹시 구성이 되더라도 네.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견조하게 이끌고 나가야 된다. 라는 헌법 제정권자들의 그런 결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장치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입법권이 우리한테 다수 지배를 뺏긴 예. 상태다라는 거에 공포에 질려서 헌법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망각 상태에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절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헌법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닥쳐 아가. 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선거에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인정한다 이거예요. 민심도. 그렇다고 너도 나도 지금 가장 이 말 저 말 쏟아내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침묵이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가만히 아무 말 일체 말하지 않고 입 닫고 있으면 심사숙고하면서 그렇죠. 그럼 국민이 다 알아요. 네. 반성하는 줄 알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줄 알고 너도 나도 지금 나서서 지금 그야말로 홍준표 시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안철수 온갖 사람이 다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 시점에도 너도 나도 이렇게 떠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꼭 난파선에서 막 쥐새끼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모습이거든요. 가만히 침묵해라. 그리고 내부적으로 스스로 가슴으로 사귀고 빨리 이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중진들하고 또 이번에 당선자들도 있고 중진들도 이번에 끝내주는 분들 많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요. 아니 탁월한 사람들 많이 살아났습니다. 격전지에서. 맞아요. 그런 분들 다 선수들입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빨리 더 이상 언론 인터뷰하지 말고 물밑에서 그거를 서로 의견을 모을 때다. 그렇죠. 그래서 닥쳐 아가 땡.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오자 토크 한 분씩만 선정해 주세요. 뭉쳐야 산다. 내부 결속력, 우파 선명성, 새 정신개혁, 보수 정체성, 정신력 개조, 오른쪽 이동, 새마을 운동, 똘똘 뭉치자, 전투력 필요, 제발 싸워라, 한동훈 컴백, 한동훈 퇴출. 저는 일단 하나 했습니다. 아, 예. 예. 똘똘 뭉치자. 똘똘 뭉치자. 그거- 이팝나무님. 이팝나무님이 예. 똘똘 뭉치자 하셨습니다. 네. 예, 요즘 이팝나무 꽃이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똘똘 뭉치자. 자, 이제 한 분 더 선정해 주세요. 예. 이재명 감빵, 신보수 결집, 찐 보수 포용, 홍보를 하라, 당정 화합회, 대통령 결집, 자통당과 합, 내부 총질 끝, 간자들 척결, 초강경 탄압. 예, 저는 내부 총질 끝. 내부 총질 끝. 예. 내부 총질 끝이 어디 있더라. 너무 내부 총질을 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선거에 도움도 표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네네. 다 끝났는데 이제 와갖고선 뒷북치면서 총질하는 모양이 더 모양이 네. 보기가 진짜 안 좋다는 거 완전히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제가 총질 끝 여기 있었는데 또 확 지나가 버렸네. 한참 또 찾아야 되겠네. 예, 여기 있네요. 최재홍님. 예, 최재옥님. 예, 예. 내부 총질 끝. 예. 예. 자, 두 분은 저희들한테 메일이나 전화해 주시면 우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아까 우리 지석기 대표가 이번에 살아 돌아온 그 선수들이 많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는? 아이고 뭐 생각나는 사람 일단 머릿속에 막 나오는데요. 예. 일단 중요한 건 수도권, 서울 수도권, 한강벨트, 나경원. 왜냐면 혼자서 싸웠는데 저쪽은 둘이었잖아요. 아이 거기에 이재명이 거의 자기 지역구처럼 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8번인가 6번인가 갔다 그러죠. 예, 6번 넘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그 다음에 또 낙동강 벨트를 야 그걸 뺏어왔던 저는 그 김두관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진짜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낙동강 벨트에 우리 갑자기 이름이 김태호, 예. 김태호. 네, 네. 그 두 분이 일단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래요. 네. 또 저는 제가 예전에 이제 변호사 처음 할 때 그 남구에 있었거든요. 인천 남구에. 인천 남구. 예, 그때가 처음 윤상현 의원이 이제 초선 날 때 거기 윤상현. 예. 윤상현 의원 안 그래도 여기서도 저희가 말씀드릴 때 그날 출구조사는 떨어지는 낙선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낙선 나왔는데 이제 붙을 것 같다.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분도 굉장히 좀 돌아오신 게 살아 돌아오신 게 그리고 5선 의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기대가 좀 되는 분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요. 이 나경원, 권영세, 김태호, 윤상현, 조경태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어쨌든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렇죠. 이 지역 하나하나가 참 쉬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네네. 네, 나름의 상징성도 다 그렇습니다. 있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진들이 정말 이 경험과 연륜이 있고 전투력도 갖춘 이 중진들이 활동을 하려면 이제 포지션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계급보다는 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4선, 5선보다는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아주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선수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다. 예,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자원이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쪽은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면서 이 선수들을 거의 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뭐 사실 정치 경험도 별로 없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우리 쪽에 그런 이 선수들이 다수 아주 적재적소에 잘 배치만 된다면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와 원내 대표예요. 당 대표와 원내 대표. 원내 대표는 대개 3선 이상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의 투표로 뽑는 거고, 당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때 룰이 좀 바뀌는데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적절한 비율로 50대 50이나 또는 뭐 70대 30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당대회 룰을 그때 조정해서 뽑습니다. 어쨌건 자,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력을 발동해서 예. 한 2달 걸릴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도 하고 또 그 전에 원내대표 선거도 하고 그러면 조합을 이게 투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당의 투탑. 대표는 누가 좋겠고 원내대표는 누가 좋겠다. 한번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동해서 써주십시오. 네, 강영삼님이 슈퍼챗을 하셨네요. 그리고 마로니에님. 예, 우리 자유파 더 이상 총선 패배 책임을 대통령 탓, 한동훈 탓하지 맙시다. 마음이 다 아프거든요.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 대표는 각각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특히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는 선거가 없는 기간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권한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선거 때 당 대표여야 뭐 공천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당 전체를 추스리고 또 이 선거 참패의 충격을 추스리는데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그렇습니다. 명실상부한 자유파의 지도자여야 됩니다. 또 원내대표는 192석이라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 반 윤석열 세력이 활동하는 무대가 의회, 국회예요. 예. 저것들도 길거리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저 192석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상대하는 그렇죠. 예. 국민의힘의 원내 원내대표. 사령탑이에요. 예. 예. 하는 역할은 다 다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다 중요하고 투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당 서열로는 당대표가 1위, 원내대표가 2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조합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들어주십시오. 당 대표를 위에다 쓰고 원내 대표를 아래다 썼습니다. 예. 이거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셔서 아, 그럼요. 쓰고 싶은 예. 대로 썼습니다. 네. 당대표 김태호, 원내대표 윤상현, 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권성동.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주필님이 정확히 정리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은 당 대표가요 어떻게 되냐면 아마 지금 새로 이번에 그 들어오는 당선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눈치 안 보고요 대통령 그쪽에 뭐 거기하고 협조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막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권당이 개판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럴 때 다 그걸 아우를 수 있는 통합력 이런 리더십이 나경원이고요. 두 번째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22대 국회가 될 겁니다. 일대 내전이 벌어질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뚝심 있게 싸울 수 있는 전투력과 또 상당 정도 노선과 이념을 아주 굳건히 갖고 있는 사람 이거 권성동 말고 누가 있느냐 전 이거거든요. 그래서 권성동입니다. 전투력과 이념성 동시에 그래서 두 사람을 그래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경원도 원내대표를 했었죠. 역임했고 네네네. 권성동도 원내대표를 역임을 해서 뭐 한 번 했다고 두 번 못할 건 아니지만 주호영 경우가 두 번 원내대표 했으니까. 예. 하지만 어쨌든 보통은 한 번 원내대표 하면 다시는 안 하는 그리고 선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석규 대표는 나경원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여기 보면 대구 경북 부울경 TK PK가 아니잖아요. 보면 수도권하고 강원 아닙니까? 지역도 제가 고려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승우 대표는 대표는 당 대표는 김태호, 원내 대표는 윤상현.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김태호 의원은 국무총리 지명까지 받았었던 네. 거고 그 여러 가지로 그 정책통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네. 실천력이나 또는 포용력이나 이런 협상력도 뛰어난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낙동강 벨트에 있어서 굉장히 격전지에서 승리하고 올라온 상태에서 당내 전체를 포괄해서 이 중진 의원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상현 의원이 5선까지 됐는데 원내대표를 맡아줄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서로 돼서 원내대표를 맡아서 사실 그 원내에서의 진두지휘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대통령실하고도 의사소통을 잘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독려해갖고 네. 원내에서 필드 싸움을 이런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윤상현 의원과 김태우 의원 관계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긴 한데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도 제 생각에는 김태우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호, 윤상현 모두 저는 인간관계가 좋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두 사람이 좀 특별히 가깝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게 아니 I안, E안은 아니면 A안, B안, 네, A안. C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안. 들어보니까 진짜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또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역적으로도 김태호는 부울경, 그렇죠. 영남권, 윤상현은 수도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번에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한 90석 받았잖아요. 네네. 그중에 60석 정도가 지금 영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남을 배제하면 어떻게 60석 영남을 다 배제하냐 이럴 수 있으니까 네네. A안, B안에다 짬뽕으로 네. 유명히 짬뽕. 어떻게 짬뽕이 맛있잖아. 섞어줘, 짬짜. C안으로.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님을 우리가 원내로 하면 너무
근데 선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니, 근데 숫자- 이게 가능한가요? 숫자 그럼요. 적을 때는 실제 가능합니다. 예, 실제 경험이 풍부한 그렇지. 예. 백인 대장이 딱 들어가 주는 것도 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야는 예. 나경원과 윤상현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예. 아니면 김태호와 권성동 뭐 이렇게 가든지 예. 그렇게 해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들이 이런저런 예, 예. 조합을 할 조합은 나쁘지 수 않습니다. 있을 만큼 예, 예. 선수들이 많이 그렇지, 생활했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예. 이 인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때가 엊그저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예. 예. 저 무조건 그래서 아니 옳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예. 하나의 안으로. 예. 자,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개편은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리고 내각도 어느 정도는 개편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총리입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총리는 임명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지명을 해도 청문회를 이틀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본회의 표결을 해서 통과가 돼야만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이 누굴 지명하든 쉽게 청문 절차를 진행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청문 자체가 늦어지면 본회의 표결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본회의 표결권은 전적으로 192석의 반윤석열 세력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면 쇄신한다고 그랬는데 총리는 안 바꾸고 쇄신하면 이게 국민들이 과연 쇄신으로 받아들이겠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단 사의는 표명했지만 네.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지 예. 반려할지는 예.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요. 총리를 새로 이제 만약 임명을 한다면 네.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임명 동의권이 있으니까 지명한다면 무조건 기선 제압 때문에요. 네. 지금 전국이 완전히 의회 권력은 넘어갔잖아요. 무조건 기선 제압 때문에 총리 누굴 세워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네. 이 불을 보도 뻔하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댓글창에는 이제 원희룡 총리 얘기를 많은 분들이 올리셨는데 만약에 원희룡을 총리로 했다. 지명했다. 제가 보면 100% 아니 200% 불가능합니다. 반대할 겁니다. 200%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좌파라면 부결시키거나 이거죠. 부결시키면 안 그리고 된다. 아예 청문 자체를 안 여는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마지막으로 네. 야당들이 자기들한테 총리 임명권을 달라 그랬어요. 아예 권력 내놓으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대신에 내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겠다. 해서 김병준 총리 지명을 했어요. 야당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청문을 아예 안 열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청문도 못하고 공중에 한 몇 달 떠 있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렇게라도 저쪽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뒤로 나한테 허락받고 해라. 이럴 정도로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가 볼 땐 총리라면 참 좋겠다고 모두 우리는 생각하지만 네. 200% 이상 이건 무조건 저쪽에서 아예 만약에 지명했다. 네. 그러면 그대로 아마 폭격을 퍼볼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선거가 항상 끝나고 나면요. 재보궐이 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께서는 재보궐의 중요한 격전지로 나가시는 게 저는 지금 좋을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가 사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흠잡힐 만한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이와 같은 형태에서 무책임하게 이제 아까도 제가 헌법의 이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통령이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대국민에 대한 담화와 사과의 뜻을 밝히는 문제, 총선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거를 총리를 경질하는 거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이것을 반성적 고려로 삼아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 그러나 총리는 현재 국정 안정을 위해서 네네. 그대로 가고 장관이나 내각의 나머지 부분을 교체하겠다. 그리고 비서실을 전면 쇄신해서
가까운 곳에서 매일매일 협의하는 이 비서진 자체가 바뀜으로써 네.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부분을 담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다수의 국민이 민주당의 말만 들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의사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 반대 의견들이 많다라고 했지만 사실 의사 그 증언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점에 대한 어떤 정책적 기조의 연속성을 전부 다 포기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백기투항하고 3년간 무조건 이 식물 정권 상태로 질질 끌려가겠다.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국민이 지금 전체 국민의 45% 이상입니다. 네, 그 점도 좀 저는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 의견. 네. 예. 아니 지금 총리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시고요. 안 바꿔요. 두 분 다 총리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가 반대 의견이에요? 예, 총리는 동의하는데 네. 총리가 아니라 앞단에 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얘기가 네. 원희룡 장관 물 먹이려는 지금 얘기나 마찬가지다. 왜 이거. 못 먹여요? 아니 지금 원희룡 장관은요. 네.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으러 가려고 한 거거든. 네네. 그건 대선의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여기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한 지금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십 명. 네. 그럼 거기다 또 얼른 여기 그만두고 나서 개항에서 떠나서 딴 데로 휙 나간다? 아니 대선이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렇게 철싹거리는 원희룡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대선 후보로서 완전 물 먹이는 거라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기에 느긋하게 네. 내가 이 지역을 사랑한다. 그래요. 예. 오늘도 나가가지고 거기서 낙선 인사하고 있잖아요. 저 안 떠난다고. 네네네. 그럼 원희룡 장관 저는 그거 몰랐어요. 뭘 몰라요? 뭘. 개항을 안 떠난다고 한 걸 몰라. 참 이천수랑 같이 인사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물 먹이려고 지금 저 원희룡이 예, 그래서 거기 있어요. 개항이 저의 마지막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선언을 하면서 선거를 했어요. 낙선 그런데 인사만 하신 줄 알았어요. 일부러 아니 원희룡이 네. 자기가 가고 싶어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당이 차출해서 보내면 또 당의 명령을 따라야죠. 네. 물론 뭐 그럴 수 예, 있지만 그건 뭐 그래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대선이 김태호가 그랬으니까. 그랬듯이. 예, 그래서 그런저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고요. 지금 우리 댓글창에는 한덕수 총리로 그냥 가야 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입니다. 저는 네. 동의합니다. 예. 네. 예. 저 맞습니다. 지금 예. 괜히 우리가 총리 바꿔 갖고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저 약점 잡힐 거 없다. 그렇죠. 공격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힘 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한덕수 총리를 그냥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댓글창에서는 압도적 저 다수라는 점을 동의합니다. 좀 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 그래도 우리 아직 우리 그 시청자들께 선물을 아직 하나를 못 드려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 10시가 조금 지나더라도 여러분들 의견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자 토크입니다. 7자 토크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아마 지금 제일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 싶어요. 네. 예. 어쨌든 3년간 내 대통령직은 운명처럼 지금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정치 흐름은 지난 2년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3년도 더 힘들지 쉬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벌써부터 당선자들 목소리에서 대통령 책임론이 막 나오고 오죽했으면 닥쳐 아가 땡 했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네. 제일 힘들고 어떤 면에서 외롭기까지 할 거다라고 제가 느껴져요. 네.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딱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7자 토크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취소할까요? 이제 질문이 너무 힘들어. 이게 참. 참. 이거 저희 스텝에서 준비한 이 사전 질문제 없는 질문을 제가 마지막에 던지는 바람에 우리 두 패널께서 약간 당황하시는데 예. 자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네. 예. 안철수도 의사다. 네. 안철수도 의사다.
무슨 뜻이에요? 네, 안철수 의원 선거 끝나자마자 정부 엄청나게 비난하고 무책임한 발언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 총사퇴해라. 뭐 어쩌자는 겁니까?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지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네. 총선 졌다고 해서 내가 왜 다 총사퇴해야 됩니까? 그거랑은 저는 우리나라 내각 책임제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 비겁하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주도권 잡는 방식 자체가 동료를 갖기 어려운 형태로 자신의 그 정당,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들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것보다도 좀 웃게끔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안철수도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약간이라도 웃고 미소에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게끔 네. 해드려서 그렇게 그 여유 있는 마음과 미소 속에서 국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쇄신해야겠다. 이런 용기를 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래요? 싶어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안철수도 의사다. 네. 네. 저희 집도 용산 땡. 바로 지금 이승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저도 대통령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얼마나 힘들고 지금 사실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그렇죠. 저희 집도 용산인데 그게 텔레파시로 전달이 되더라고. 나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거기서 대통령실에서 몇 분 거리도 아니야.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대통령과 같은 괴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고 그렇죠.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많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결코 네. 저희들을 보고 더 힘차게 나가셔라. 알겠어요. 네. 예, 이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댓글에 전혀 못 미치는 두 분 패널의 예, 그렇습니다. 예. 실자 토크였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한 번씩 골라주세요. 예? 백절불굴의 투지. 국민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가즈아. 부정성, 이거는 8자가 되네요. 7자 토크입니다. 네네. 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혁명하라 파이팅. 기자회견 여시오. 어게인 2022 해서 7자를 맞추셨네. 야, 대단하시네. 어게인. 2022. 야. 검찰총장 때처럼 하던 대로 하세요. 부정선거 밝혀요. 가시밭길 힘내자. 국민들과 직진행. 윤통님 힘내세요. 기존 방식 유지요. 저 골랐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의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게인 2022. 어게인 2022. 그게 딱 예. 네, 이미자님 당첨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자님 어게인 2022. 읽어주시진 않으셨는데요. 예. 저 여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당신을 믿습니다. 네. 그 문구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야. 정말, 너무 멋있다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는 어느 분이 올리셨나요? 그 윗부분에 좀 찾아주세요. 제가 못 봐가지고 아직. 네네네. 어게인 2022.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당신을 그 믿습니다. 예. 네, 박영수님. 네, 박영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지금 뭐 똑같은 마음 저기 우리 들어오셨던 시청자분들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너무 우리가 패배했다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약이 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가리 닭 땡땡 하시고 다 같이 뭉칩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 이번 선거 결과로 자유파가 사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아마 검증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통찰과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승부를 서로 걸어야 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와 같은 22대 국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보수의 중진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을 믿습니다. 네. 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예. 영화 독백도 있었어요. 네. 예, 우리가 비록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보다 더 어려워진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하나로 된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8년 전과 같은 대통령 탄핵당하는 사태, 뭐 개헌이 강행되는 사태, 그렇죠. 예, 또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사태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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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치권에 이런 거 있어요. 총선 이기면 대선 지고 총선 지면 대선 이긴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네. 약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대선 정권 재창출을 통한 종북 주사파와의 이념 전쟁에서의 최종적 승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승리로 가는데 뼈아픈 패배 한 번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자, 아토TV 이번 주 한 주를 정리한 금요일에 어벤져스 토크 배틀, 센슈TV의 지석규 대표 그리고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